안녕하세요. 물류관리사 제2과목 화물운송론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창환 관세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2과목 화물운송론 같이 학습을 좀 해볼 텐데요. 화물운송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것들이 좀 이슈가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공부를 진행을 할 때는 목차부터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1과목 아마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1과목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물류 관련해서 물류를 관리하는 전체적인 어떤 총론, 전체적인 흐름, 큰 개념, 용어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위주로 학습을 했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화물 운송론 이 과목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물류가 우리 항상 생산한 곳에서부터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까지 재화라고 하는, 우리 재화는 구스, 물건이라고 했어요. 물건, 상품이라고 표현하면 쉽죠. 상품. 이러한 상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총체적인 활동을 물류 이렇게 불렀잖아요. 물류. 그래서 그 물류를 우리가 물류 관리론 전체를 배웠는데 여기서 이 과목에서는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동할 때 분명히 운송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운송 수단. 우리가 그냥 뭐 손으로 들고 갈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뭐 물건 하나만 파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화물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철도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항공기 아니면은 뭐 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뭐 파이프에다 실어서 쏴버리거나 여러 가지의 이동 수단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목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물자가 이동을 할 때 어떤 운송 수단들이 있고 이것들의 장단점이 뭐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이 좋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이 접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화물 자동차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거의 뭐 매일 보이죠. 옆에 매일 보이는 그런 자동차들이 장점이 뭘까, 그리고 저 자동차들이 종류가 뭘까,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납득이 가능하면, 납득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이 과목 화물 운송론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그 계산 문제 우리 첫 번째 1과목에서도 그랬지만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엄청난 수리적인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공식을 왜 냈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그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 이동 수단 간의 뭐 장단점이라든가 경제적 효용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공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화물 운송을 진행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너라고 생각하고 뭐 제조업체, 생산하는 오너, 혹은 소비하는 오너, 혹은 물류를 이동하는 물류회사의 오너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경제적인 게 뭘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내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공식 또는 계산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과연 철도를 쓰는 게 낫냐, 아니면은 화물 자동차를 쓰는 게 낫냐, 어떤 것이 낫냐,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굉장히 뭐 생뚱맞게 계산 문제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그런 의사결정 하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 과목 목차부터 한번 보시면 제1장에는 화물 운송의 기초가 나옵니다. 화물 운송의 기초.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우리 이 과목에서 배울 총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일단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운송 수단별 장단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그다음 현재 변화, 앞으로의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딱 듣기만 해도 제목만 봤는데 우리 백지 공부법 아시죠?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거 혹은 학습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만큼이 내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백지공부법, 티치미. 근데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보면 이 목차만 보고도 바로 떠오르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물 운송의 기초만 보더라도 화물 운송이라는 게 뭘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2장, 3장, 4장, 5장, 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각각의 강론들이 나옵니다. 이 운송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화물 자동차도 있을 거고요. 가장 흔하게 많이 보이는
그 다음에 또 철도로 운송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배로 운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로 운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게 복합으로 운송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하나하나에서 개별 강론으로 배우는 거예요. 강론을 하나하나.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1과목에서 배웠던 것처럼 수배송. 수배송이 수송과 배송의 합이잖아요. 수송과 배송의 합을 운송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수송과 배송의 시스템, 그 다음에 단위 적재 운송 시스템, 이것도 우리 다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우리 이 과목이 과거에는 굉장히 좀 범위가 넓었었는데 지금 이런 뭐 항공기, 배, 그리고 이런 복합 운송 같은 것들이 사실상 3과목 국제물류론 쪽으로 많이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긴 하잖아요. 운송수단이긴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오고 3과목에서 나오고 좀 이렇게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좀 힘들더라도 좀 범위가 많다 느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1과목, 2과목, 3과목이 연계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좀 시간도 많이 세이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과목 공부하실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용어 이런 진입장벽들을 다 넘어가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틀을 이제 좀 잡으시고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학습 포인트 쪽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학습 전략을 한번 보시면 우리 화물 운송론이죠. 화물 운송론 제 1장을 보시면 화물 운송의 기초가 나오는데 거기 밑에 우리 학습 중요도와 출제 비율을 한번 보세요. 제 1장 화물 운송의 기초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의 우리가 1장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만 20%가 넘는 확률로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빈줄 포인트는 또 운송의 원칙. 우리 항상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뭐 뻔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 풀 수 있는데 집중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읽으면 또 그게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당연한 소리라고 하더라도 너무 막 지겹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천천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온다. 그래서 원칙, 그 다음에 운송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고 왜 있나, 그 다음에 뭐가 좋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 거의 20%가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좀 잘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강론들, 이제 화물 운송 이런 데서는 주로 이제 택배 운송, 요즘 이런 것들이 제일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활발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항공, 해상 이런 각각 나오는데 이 해상 운송 쪽으로 우리가 가서 보면 해상 운송은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제도 이제 현직에서 이제 뭐 관사로 일을 하면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해상으로 오겠죠. 해상으로 오는데 이 해상은 국가 간의 무역이다 보니까 뭐 국가 간의 무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연안 운송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해상 운송이라고 하면 일단 국제적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오는 것들이 거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이기 때문에 규칙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고 분쟁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범위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범위를 한도 끝도 없이 늘리면 사실 이 뭐 해상 운송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뭐 사실 이제 관세사 과목에서는 이런 게 이제 무역 실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엄청 범위가 큽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딱 정확하게 우리가 시험에서 통과할 정도만 그 정도만 좀 준비하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 제가 포인트만 좀 집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거의 한 20% 나온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8장 보시면 수배송 시스템 이런 데서도 우리 결국에는 운송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 표준적이 될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물류관리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비용을 줄이고, 물류 비용을 줄이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려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방안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물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나왔던 것들이 우리 수배송 시스템, 뭐 공동 수배송 이런 것들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들이 좀 최근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거의 20% 나와요. 그래서 큰 굵직굵직한 주제들만 하더라도 거의 절반 이상이 출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외에 개별 강론들은 아주 문제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10% 내. 근데 안 나오진 않고 매년 나온다. 그래서 문제의 구성을 딱 보시면 화물 운송을 푸시면 운송을 기초 나오고 강론들 뭐 화물 자동차, 철도, 해상, 뭐 항공, 복합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스템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같이 그 순서에 맞게 학습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진입 장벽들을 많이 없애 드릴 거니까 수업 열심히 잘 들으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제1장 오늘 우리 화물 운송의 기초 여기부터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운송의 기초 부분을 잘 잡고 가셔야 뒤에 나중에 나오는 강론들에서 개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화물 운송의 기초 보시면 먼저 여기서는 화물 운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화물 운송, 그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운송이라고 한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하나의 장소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물류관리에서는 생산한 장소에서 소비한 장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운송은 꼭 생산해서 소비만 가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물류센터에서 센터끼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장소라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그래서 뭔가가 옮겨지는 거다. 근데 뭐가 옮겨지냐? 사람이 옮겨지거나 혹은 화물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운송이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옮겨지면 여객 운송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화물, 물자가 움직이면 우리가 물적 이동이라고 해서 물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운송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런 운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는 게 가장 큰 이슈였죠? 우리 1과목 배웠을 때 장소적 효용이 생긴다 이런 거 기억나세요? 장소적 효용?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인데 그냥 이렇게 어렵게 말하니까 어려운 거죠. 장소적 효용.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니까 부가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하는 장소가 어디 시골 마을이었는데 거기 시골 마을에서는 그 물건의 가치가 그 주변에 이제 수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10 정도였다면 이게 수도권으로 넘어오면 그 물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장소적 효용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소적 효용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쉽게 생산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매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죠. 판매의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는 사용 기회가 확대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는 이게 굉장히 좀 공장이 좀 가격이 저렴한 입지가 좀 좋은 그런 곳에 가서서 만든 다음에 판매할 때만 다른 장소 좀 소비자가 많은 장소로 오면 되니까 판매 기회가 늘어나고 소비자는 원래는 자기가 못 먹던 혹은 못 쓰던 제품들이 다른 곳에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소적 효용을 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우리 운송에서. 그래서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이동 좋아요. 이제 알겠단 말이에요. 이동을 하는데 그럼 이동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동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요거에서 이동은 이동 수단이 등장한다. 이동 수단. 근데 이 이동 수단은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면 화물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고 우리 트럭 같은 거죠. 트럭. 그 다음에 좀 부피가 크다. 중량이 크다. 철도에다 튀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배로 갈 수도 있고 항공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엔 많이 없지만 파이프라인. 여러분들 요즘 지금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무기로 쥐고 있는 게 뭐예요? 가스를 유럽, 독일, 프랑스 이런 유럽에 가스 파이프라인을 해서 우리 천연가스 같은 거를 수출하잖아요. 러시아가. 근데 그 가스관을 잠가버려서 유럽의 유럽의 어떤 에너지 위기를 주려고 이런 무기를 좀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사용되는 게 위기를 주려고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이프 운송이죠. 파이프에다가 파이프 라인을 쫙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태워서 쫙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파이프 타고 가스나 석유 같은 게 쫙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운송을 할 수 있다. 어쨌거나 그것도 하나의 이동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단들이 통해서 우리는 운송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 운송은 또 이렇게 배웠어요. 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아주 먼 거리에서 먼 거리. 예를 들면 공장에서부터 물류센터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장거리 운송이 되는 거잖아요. 장거리. 이런 데를 우리는 수송한다 이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서 소비자한테 가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단거리 운송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배송을 간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수배송 이렇게 불렀고 이 수배송이라는 것이 바로 운송이다. 그래서 운송은 수송과 배송의 합이다 이렇게 학습을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화물 운송이라는 거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효용들 그리고 장단점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운송의 개념 한번 살펴보시면 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오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단어 장소적 효용 여기 밑줄을 그으시고 장소적인 효용을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운송수단인 트럭이나 철도, 선박, 항공기, 파이프라인 등을 이용해서 사람이나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인 행위다. 우리가 운송이라는 단어 매일 쓰고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냥 운송? 뭐 옮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물류관에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동생이 운송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장소적 효용을 얻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재화와 용역의 효용 가치가 낮은 장소에서부터 높은 장소로 이동시키는 속성을 가진 공간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지문 중에 하나 우리 객관식이니까 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운송이라고 하는 건 장소적 효용을 얻는 것으로서 어떻게 이동한다. 맞습니까? 맞는 말. 납득이 되시죠? 그럼 맞는 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화와 용역의 효용을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시면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에 우리 물류 관련해서 이런 단어 조심하기로 했죠. 생산지, 만든 곳과 소비지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공간적인 거리의 불일치를 극복한다. 요것도 납득이 되시죠? 공간적으로 생산지는 저기 어디 시골에 있는 공장, 소비지는 어디 수도권에 있는 뭐 이렇게 쇼핑센터, 그 거리를 극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운송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많은 곳에 공장도 지어야 되잖아요. 운송이 잘 원활하게 안 된다고 하면 최대한 가까워야 되잖아요. 근데 운송이 이제 원활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면은 멀리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을 원활히 결합함으로써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는 물품의 사용기회 확대를 그리고 생산자에게는 판매기회 확대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송은 이렇게 한 판으로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복습을 좀 잘 해보세요. 그래서 백지에다가도 항상 운송 두 글자만 딱 쓰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오늘 시험이 끝나면 이렇게 딱 두시고 운송 이렇게만 딱 써보세요. 이렇게 마인드맵 하듯이. 그래서 운송에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들을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까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학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이 계속 많이 날 때까지 반복하고 복습하고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게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해야 우리가 학습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우리 운송 왜 하냐? 운송의 목적, 요것도 항상 제목만 보고 내용이 떠오르시면 좋은데 첫 번째 줄 보시면 신속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까지 이동시키는 거다. 우리 요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거 있었죠? 3S1L 이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신속하고 빠르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가야 되죠. 정확하게. 근데 어떻게 가야 된다? 무조건 심지어 낮은 가격으로 가격이 낮아야 돼요. 가격이 너무 비싸면 우리는 아무래도 운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속, 안전, 저렴 그리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정확하게 이동시켜야 된다. 그리고 물리적인 행위로서 장소적인 효용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의 물류 활동의 목표 여기 밑줄 그어야죠. 비용 절감과 고객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결국에는 이거예요. 목표. 여러분들이 기업의 오너라고 생각하시고 비용 줄여야 되죠. 비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서비스는 향상시켜야 돼요. 고객 서비스는 다른 말로 고객 만족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느끼는 효능감, 효용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는 굉장히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서 상충 관계에 있다. 이렇게 배웠죠. 상충 관계. 모순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비용이 낮아지면서 고객 서비스가 높아질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이게 모순된 거죠.
고객 서비스가 높아지려면 운송 비용도 사실 높아져요. 우리가 돈같이 한다는 돈을 준 만큼 가치를 하는 거잖아요. 비용을 많이 줄수록 고객 서비스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뭐다? 비용이 낮아지면서 고객 서비스의 향상도 높아지려고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어렵다고 해서 꿈도 못 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래서 비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뭐 물류, 뭐 공동 수배송, 물류 표준화, 물류 합리화, 물류 시스템 이런 거 하면서 비용을 낮추려고 하고, 그리고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들을 막 파악하면서 고객의 만족도를 막 높이려고 하고,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류관리사 공부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목차 한번 보시면, 그럼 운송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다 납득이 갈 만한 배웠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운송의 특징 보시면, 운송은 공간적 거리의 격차를 해소시켜주는, 여기 계속 나오죠? 장소적 효용을 창출시키고, 여기 뒤에도 보세요. 일시적 보관으로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장소적 효용이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었죠. 시간적 효용. 당연히 장소적으로도 먼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득이었지만 시간적으로도 효용이 있어요. 시간적 효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 효용은 굉장히 멀리서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시간적 효용도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일시적인 보관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얻는 시간적 효용도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니까 거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두 번째, 운송은 기본적으로 무형의 재화로서 물리적인 형태를 지니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형의 재화는 눈에 딱 보이죠? 이거 유형이죠? 유형. 눈에 보입니다. 근데 운송, 눈에 안 보이죠? 운송하시는 분은 보이죠? 기사님은 보이는데, 물류라는 그 개념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무형의 서비스다. 우리의 서비스, 용역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무형의 재화로서 물리적으로 형태를 지니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의 지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고 당황하면, 운송은 무형의 재화로서 물리적 형태를 지니지 않는다. 지금 들을 땐 납득이 가는데, 시험장에서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알고리즘. 운송? 나 오늘 쿠팡 기사님 봤는데? 운송 봤는데? 유형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안 보이잖아요. 운송은 개념은 그냥 이렇게 서비스야, 서비스. 그러니까 그런 거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다음에 세 번째, 운송은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즉시제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요자가 요청을 해야 발생하는 즉시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물건을 네이버든 어디든 들어가서 사야 그럴 때부터 운송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때 바로 발생하는 즉시제고, 그리고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 따른 파생적인 수요다. 이것도 얘기되죠. 재화의 생산과 소비가 없으면 운송은 일어나지 않아요. 운송만을 누가 원해요? 사실은 우리는 운송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재화를 원하는데, 그 재화가 오는 과정에서 운송이 부수적으로 파생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운송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랬어요. 엊그저께 제가 이제 사무실을 이제 이사를 하면서 냉장고가 필요해서 냉장고를 구매를 했는데, 냉장고가 보니까 운송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운송비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냉장고의 가격, 그 다음 냉장고 재화,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이 냉장고를 제가 얻기 위해서는 운송비를 지불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과 부수되는, 이렇게 파생적으로 같이 발생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제가 주문 클릭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발생하는 즉시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송은 재화에 대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격차를 해소해준다. 우리 장소적 효용이 계속 나오죠. 위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 근데 시험 문제에 이런 문구들이 지문으로 나와서 기출 지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슷한 말이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장소적 효용이라는 한 단어가 계속 변형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근데 이제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말이 변형을 여러 개로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장소적 효용으로 변형을 해도 이렇게 변형을 하고 나중에 또 변형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은행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시험이. 그래서 나왔던 문장이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회차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쉬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범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운송비는 전체 물류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기업은 비용 절감과 고객 서비스 향상의 목표를 둬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1과목에서 배웠던 것처럼 물류비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비싸요. 모든 물건에. 그래서 특히나 국제물류 같은 경우는 국제 운송,
여러분들이 프랑스에서 와인을 하나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팔고 싶어요. 와인. 이 와인 가격에서 대부분은 사실은 주세, 72% 주세뿐만 아니라 주세를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이 원가는 얼마 안 해요. 우리가 거기서 도매가로 거의 뛰어오면 원가는 진짜 낮은데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세금이 대부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대부분은 또 이거 국제 운송이에요. 국제 운송. 운송비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막 뭐 하나 움직이는데 운송비 1,000만 원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세죠. 그래서 그것들이 원가에 다 녹아요. 그래서 운송비, 물류비를 줄이지 않으면 사실은 원가가 낮아지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물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단순히 이동만 하는 비용이 아니고 보관, 하역, 포장, 정보통신 등 물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물류비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창고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고비도 물류비잖아요. 그런 창고비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하역비, 물류비예요. 무시 못합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용 절감을 해야 그래야 이제 고객 서비스 향상도 가능하고 원가도 절감되고 이윤도 늘어나고 그래서 물류비를 어떻게 세이브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그다음에 6번째 보시면 운송의 기본적인 목적은 다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우리 3S1R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다량을 신속 안전 그리고 저가 그리고 항상 정확하게 운송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가장 저렴한 수단을 선택한다. 우리 당연한 우리의 어떤 마인드죠. 같은 서비스라면 당연히 더 저렴한 데서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동일한 서비스를 준다? 그러면 당연히 저렴한 데서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긴 한데, 저가 경쟁이. 그리고 7번 보시면, 운송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운송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재화를 획득할 수 있다. 요즘 굉장히 체감되는 말이죠. 우리 뭐 새벽 배송, 마켓컬리, 뭐 쿠팡 와우, 굉장히 이런 것들을 보면 빠른 수준이 이거는 내가 마트 가서 사오는 것보다 빠르다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막 저녁에 막 제가 그때 아직도 생각나요. 그때 저희 물류관리사 제가 강의 촬영을 들어야 돼가지고 요 분필 요 케이스를 이제 필요한데 요거를 제가 이제 학원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촬영 장소가 지금 다르잖아요. 여기를 올 때 이제 제가 학원 들렸다 올 수 없으니까 제가 쿠팡에 얼른 들어갔습니다. 쿠팡에 얼른 들어가가지고 그때가 11시 50분 정도 됐나? 11시 50분, 그러니까 12시 전이었죠. 시켰어요. 다음날 7시에 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마트 가서 사는 것보다 빠르죠, 솔직히. 그때 연대도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르고 저렴하게 재화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한 큰 고객 만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물류 어떤 시스템, 합리화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다음 8번 보시면 현대 운송은 소량 다품종 생산에 따라서 다빈도 운송의 성격을 갖는다. 이것도 진짜 우리 굉장히 모든 물건이 커스텀되고 나만의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일한 물건을 여러 개를 찍어냈다면 지금은 틀은 유지하되 각각의 특성을 다 주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다품종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운송도 다빈도 여러 번의 운송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 번의 운송, 다빈도, 소량 이런 운송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송 서비스는 발전을 해야죠. 만약에 과거에 우리 대량 운송하던 똑같은 물건을 하던 그 시기에 머물러 있으면 운송 시스템이나 운송의 정책들이 그 시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을 못하죠. 단가가 안 맞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에 맞추려면 그 차량도 거기 사이즈에 맞게 딱 컴팩트한 사이즈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물류 거점도 그런 수요를 예측해서 적절한 위치에 세워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 나와서 기업의 정책적으로 그런 전술이 정확하게 짜져 있어야 그런 폭발하는 고객들의 수요를 다 받아먹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과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차량도 5톤, 10톤 아주 큰 차량 이런 것들 대량 운송 이런 것들만 한다? 근데 우리한테 주문 들어오는 소량인데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차량이 골목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춰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와요.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운송 방식에 따라서 재화의 흐름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하여 운송 비용이나 재고 수준, 리드 타임 및 고객 서비스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11번 보시면 장소적 효용이 또 이렇게도 바뀔 수 있죠. 효용 가치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이동시키는 속성이 있다. 이걸 우리는 장소적 효용이라고 여러 번 지금 배웠는데 표현, 효용, 가치 이런 단어 어렵게 느끼시면 안 돼요. 효용, 가치 나한테 얼마나 가치를 주느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세요. 단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운송은 분업을 촉진해서 국제무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운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운송도 발전이 당연히 분업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제 운송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 반도체 같은 것도 보면 뭐 완전히 반도체의 소재가 되는 것들은 일본에서 많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일본이 그런 것들을 막 수출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건데, 일본에서 와서 우리나라로 오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중국이나 대만으로 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어떤 분업화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결국은 국제적으로 운송이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분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본이 이렇게 수출 규제해가지고 이걸 끊어버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건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운송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다른 데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류 공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동남아나 뭐 베트남, 캄보디아, 이젠 중국에서 많이 벗어나는데 뭐 이렇게 다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원재료도 우리나라에서 있는 원재료 베트남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분업이 촉진됐고, 그 다음에 운송의 대형화, 신속화, 안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운송 효율성이 추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밑에 운송은 모달 시프트 등 수송 계획의 다변화, 운송업체의 대형화 등을 통해서 시스템 합리화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달 시프트. 모달 시프트는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 모달이 모드잖아요. 모드가 뭐예요? 수단이요, 수단. 시프트는 바꾸다 이런 거죠. 바꾸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수비 시프트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타자가 나오면 타자에 맞게 수비 위치를 다 포메이션 바꿔버리잖아요. 좌타자가 나오는데 밀어치기 못한다 그러면은 수비 다 오른쪽으로 다 당겨놓고 막 이러잖아요. 타구가 자공을 그렇게 바꾸는 걸 우리 시프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달 시프트는 수단, 운송 수단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왜 바꿀까? 왜 바꾸냐? 운송 수단 왜 바꾸냐? 잘 쓰고 있는 거 왜 바꾸냐? 결국에는 환경이죠. 환경. 모달 시프트를 한다는 거는 운송 수단을 예를 들어서 화물차로 원래 가던 것들이 철도나 항공, 배 이런 것들로 가자. 왜냐? 화물차로 가면 환경 오염이 너무 많이 되고 에너지의 소비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철도나 항공으로 좀 가자. 그렇게 하면은 환경을 좀 보호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달 시프트는 어쨌거나 환경 이슈로 운송 수단 모드를 시프트 바꾼다 이런 뜻이고, 거기서 보시면 수송 체계의 다변화, 운송 업체의 대형화 등을 통해서 시스템의 합리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운송 수요의 특징, 운송이 어떨 때 수요가 발생하느냐, 그리고 이런 특징들이 뭐냐 보시면 첫 번째 1번부터 보시면 운송을 하고자 하는 그 수요는 화물의 종류, 운송의 양, 거리, 시간, 비용 등을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한다. 납득되면은 괜찮은 말이에요. 시험 문제에 나왔지만 납득되면은 오케이. 그 다음에 운송은 그 대상이 되는 화물 및 용적이 화주마다, 화주는 화물의 주인이라 했어요. 화주는 화물의 주인이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화주는 두 번째였죠. 운송되는 화물의 용적 및 화주마다 천차만별이고, 운송 방법이나 적재하는 시기, 물건을 싣는 시기, 그 다음에 운송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운송 수요는 무수하게 많은 이질적, 그 다음에 개별적인 형태로 발전한다. 그래서 발생을 한다. 우리가 운송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화주마다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의 개별적인 이슈로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운송 수요는 화주에 따라서 각각 개별적으로 발생이 되는 건 맞는데, 개별적 수요가 모두 합쳐서 집합을 이루면 산업, 지역, 시기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규칙성이나 법칙성을 가진 일정한 수요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굉장히 개인적인, 이질적인 어떤 그 수요가 있지만 사실 그 인간이라는 게 엄청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의 수요는 각각이지만 이것들을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비슷한 수요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잘 팔리는 상품이 같이 잘 팔리고 그러잖아요. 같이
같이 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묶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햄버거만 먹고 싶어서 배달을 시켰지만 내 옆에 있는 다른 애도 햄버거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운송수요는 운송수단의 활용뿐만 아니라 노드와 링크 이런 건 뒤에서 우리가 운송의 3요소로 다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보관이나 창고, 포장, 하역 및 정보활동 등 여러 가지 물류 활동이 종합적으로 작용돼야 제대로 충족이 될 수 있고 납득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운송수요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파생적이고 지원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런 표현들 딱 시험에 나왔던 기출이 딱 그 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납득하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동시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운송 서비스 같은 것들은 우리가 뭐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팔아야지 이런 게 안 되죠. 운송 서비스는 내가 수행하면 지금 바로 생산되고 바로 소비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울에서 남양주로 갔다 운송 지금 생산되고 바로 소비되는 거예요. 이걸 미리 뭐 운송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보시면 운송수의 탄력성은 화물의 어떤 대체성 여부보다도 운송비의 절감, 운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운임 비용이 클 경우에 운임 상승은 운송수요의 수요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운임이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나 운임이 요즘 급격히 상승하거나 이러면 수요가 꺾여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딱 이 운송 예는 아니지만 요즘 잘 생각해 보면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택시비 상승이었죠. 택시비 상승. 택시비의 기본 요금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요금이 올린 거는 어쨌거나 최근에 뭐 요금이 안 오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택시 기사님들 안정적인 수입 확보, 그 다음에 뭐 기름값의 상승, 물가의 상승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택시비를 올렸는데 막상 딱 올리고 뚜껑을 열어보고 몇 달 지나고 조사해보니까 뭐가 됐어요? 수요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더 큰 폭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수입은 줄어들어 버린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왜냐? 택시비가 우리의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넘어가 버리는 순간 사람은 택시를 안 탄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요가 급감. 택시가 지하철이 끊기기 전에는 지하철이 끊기기 전에 집을 다 가버리는, 그러니까 택시를 안 타는 이런 수요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 이렇게 결국은 비용이 상승되면 수요는 더 급락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러면 운송의 기능과 역할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첫 번째, 운송의 기능이 뭐냐? 첫 번째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공간적 거리를 조정하면 이게 뭐다? 장소적인 효용. 그 다음에 시간적 격차를 줄인다. 뭐? 시간적인 효용.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정해진 장소와 시간의 재화를 고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3S1L 요거 기억하시고, 시간 조절은 여기 잘 보세요. 운송 중 재화가 운송 거점과 경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동안에 시간을 조절하는 기능도 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운송이 가는데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 좀 발생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운송하는 과정에서 조절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게 전달되는 동안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생물 중에서 뭐 과일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후숙성이 좀 필요한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필리핀에서 바나나가 온다라고 하면은 필리핀에서 바나나가 우리나라까지 오고 우리나라에서 검역을 하고 통관이 되고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리터임 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운송 시간들을 모두 고려해서 그 시기에 딱 맞는 순간에 바나나를 딱 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설익은 바나나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바나나가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그 기간 동안에 후숙성이 돼서 우리 눈앞에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나나가 수확될 때는 노란색이 아니죠. 거의 뭐 이거 너무 딱딱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거의 수확이 돼서 이런 시간적인 것들을 조절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관사들이 이제 그런 검역들을 업무를 대행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놀랍니다. 이거 못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마트에 다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시적인 화물 보관의 기능도 한다. 그래서 운송을 하다 보면은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운송 수단 자체에 보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만약에 창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창고는 무조건 창고비가 하루당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오늘 뭐 12시 1분 딱 바뀌자마자 나갔는지 아니면 오늘 한 8시쯤에 나갔는지 뭐 아니면 30시쯤에 나갔는지 상관이 없어요. 하루가 지나 하루 보관료가 보통 다 나와요. 웬만하면 창고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부산 창고다.
근데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서울이에요. 서울. 소비자가 받고 있는데.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이걸 전날에, 여기 만약에 9시에 도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도 한 5시간 걸릴 거 아니야. 차로 4시간은 걸릴 거죠. 그러면 그 전날 12시 지나기 전에 창고에서 물건을 찾아. 그래서 트럭에다가 물건을 실어놔. 물건 실어놓고 새벽에 이동을 합니다. 새벽에 이동을 해서 여기 창고, 원하는 창고 근처에 딱 대기합니다. 기사님이. 그리고 9시 되면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상 하루치 창고비가 아껴지죠. 전날에 빼버리니까. 그리고 그 화물차에서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생산 계획의 원활한 추진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판매와 생산의 조정의 역할로 해서 생산 계획을 추진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판매하거나 생산하는데 그 어떤 그 시간, 리드 타임들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원재료가 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보통 걸리고 운송하는데 얼마나 걸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계획하는데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작업 효율화의 기능인데 이거는 수주에서 출하까지 작업 효율화를 도모하는, 작업이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모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기능도 한다. 그래서 운송이 생각보다 우리가 단순히 물건을 이동만 하고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 많은 기능들이 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역할, 이것도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키워드만 좀 정리할게요. 여기는 제품 운송이 있어야 소비자들은 가까운 소매점에서 구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는 장소적 효용 이렇게 배웠고, 두 번째, 운송의 발달로 교역이 촉진되면서 제품의 시장 가격의 차이를 없애준다. 이런 것도 운송이 발달하면 결국에는 국제운송, 특히나 국제운송이 발달을 하면 뭐 우리나라와 일본과 거래를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의 가격과 우리나라에서의 가격의 시장 가격 차이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운송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일본에서는 뭐 100만 원 정도에 판매하던 것이 우리나라로 이게 운송이 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1000만 원에 팔리더라도 이걸 진짜 원하는 사람은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 가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못 오는데 이거 하나밖에 내가 들고 온 게 이게 다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못 구하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나라 시장 가격이 되니까 시장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운송이 원활하면 이런 시장 가격의 차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100만 원, 우리나라에서 120만 원, 운송비 한 20만 원에서 120, 이 정도 차이로 거의 비슷해진다. 그 다음에 운송은 물류 관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품의 수익과 경쟁 우위와 관련이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좀 어색하죠. 이거 바꾸니까. 그래서 제품의 수익과 경쟁 우위가 관련이 있는데 물류가 굉장히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물류비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제3의 이익원이다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제1의 이익원, 2의 이익원, 3의 이익원 배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원가를 줄여서 매출을 높일 것이냐, 마케팅을 잘해서 매출을 높일 것이냐, 수익을, 아니면 그도 안 되면 물류비를 줄여가지고 이익을 높일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제품의 수익과도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렴한 운송비와 대량 운송의 기술의 발달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대량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죠. 운송이 원활하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분리된 지역의 통합 기능을 촉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송이 발달하기 때문에 지역을 넘나드는 게 너무 간편해졌죠.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까지도 그냥 넘어들죠.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국제무역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해상이나 항공운송, 국제운송이 없었다면 국제적으로 교역도 불가능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대항해 시대 뭐 이러잖아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교육도 됐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운송의 기능과 역할까지만 좀 학습을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운송의 중요성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